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죠.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리튬 가격을 보면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킬로그램당 89위안 정도 하던 게 올해 4월에 471위안을 넘겼고요. 6월에는 잠깐 떨어지나 싶더니 8월에 또다시 올라서 458위안이 됐습니다. 톤당 17,000원 정도 하던 게 88,600원 정도로 올랐다는 거죠. 이게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 소주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스텔란티스는 CTR하고 수산화 리튬을 계약했고, 르노는 모로코 마나잼하고 황산염 코발트를 계약했습니다. 포드는 호주 레이클립소스랑 리튬을 계약하고 아르헨티나산 리튬 25,000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원자재 관리 전담 조직을 설립해서 배터리 소재를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경쟁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현실이 된 걸까요? 왜? 이 배터리 전쟁이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결국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미 국가들까지 본인들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보호주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들이 여러가지 명분을 가지고 자국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을 보호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중국하고 호주에서 시작됐다가 최근에는 남미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칠레가 환경보호랑 자원안보를 명분으로 리튬 광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 세 지역이 남미의 광물 삼각지대라고 불리거든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자료를 하나 볼까요? 리튬 매장량하고 비중을 보면 칠레가 가장 많고요. 호주랑 아르헨티나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자원량을 기준으로 보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가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장량하고 자원량이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원량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상업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자원까지 모두 포함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매장량은 이미 발견이 되었고 기술적으로 회수가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말합니다. 매장량은 또 확인 매장량, 추정 매장량 이런 걸로 나뉘는데 여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량은 그냥 리튬이 이만큼이나 있구나 이런 거고요. 매장량은 여기에 있는 리튬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 돈이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매장량이나 자원량 모두 칠레가 상위권이다 보니까 칠레가 갑질 아닌 갑질을 시작했다는 거죠. 리튬 보호주의를 명분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국 비아드가 칠레 정부랑 리튬 광산을 개발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칠레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원주민이 리튬 채굴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고 원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한 겁니다. 칠레 대통령은 이후에 채굴 민영화는 잘못된 정책이다. 리튬을 개발할 국영기업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면서 국유화를 추진 중입니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8년에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가뜩이나 매장량 한계가 있는 자원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제한까지 두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오래전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작년 1월하고 올해 8월을 비교하면 리튬 가격이 무려 750%나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정작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보호를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리튬 생산 주요국이 남미, 호주, 중국이잖아요. 얘네들이 죄다 리튬 보호주의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전기차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당장 포드 사장도 뭐라고 했냐면 리튬, 코발트, 니켈의 가격이 당분간 크게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최대 8,500달러 우리 돈으로 1,100만원 이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죠. 모든 모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외교 능력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자료 보여드렸죠. 스텔란티스, 르노, 포드 이런 주요 회사들은 이미 리튬이나 코발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대차는 검토 단계입니다. 이게 기업 단위로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국가적 차원의 힘도 분명 필요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면 결국 원재료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하잖아요. 그냥 요소수 대란대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중국에서 석탄 대란이 생기니까 이게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됐죠. 요소 의존도가 중국이 거의 100%였으니까요. 중국 이외의 국가들하고 배터리 원재료 관련 계약 같은 걸 빨리 하는 쪽이 경쟁력을 먼저 잡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원자재를 확보한다는 건 가격 경쟁력하고 직결되거든요. 아까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남미랑 호주 아니면 중국이 원재료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자동차 부품도 중국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재련이랑 전지재료의 중국 의존도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중국으로 치우칠 수도 없는 정치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도 배터리 원재료를 수급해주는 국가 중 하나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 소리는 중국
중국에 마냥 규제를 둘 수도 없다는 거죠. 당장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진출하는 걸 막거나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일정 비율 이상 자국 부품을 사용하거나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장 저렴한 중국 전기차가 한국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승용차 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터나 버스 같은 상용차 쪽도 생각해야죠. 전기버스는 이미 중국산 비중이 50%에 달하고 올해 수입 상용차 판매 순위를 보면 중국 업체가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2024년부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자동차를 만든다면서요.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소리라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해야 나중에 정치적 문제나 외교적 문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적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미 미국하고 중국도 배터리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예 중국 배터리에 장벽을 쳐버렸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배터리나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인 부분이 있죠. 당장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 조건을 충족시킬 겁니다. 대신 24년부터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준공 시기를 좀 앞당겨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 SK온 같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반사 이익을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세계 진출을 막은 셈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 회사 점유율을 보면 중국 CATL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중국을 제외했을 때도 상위권이라 전세계 점유율을 중국이 싹쓸이할까봐 걱정했는데 일단 미국이 방어막을 친 겁니다. 당장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공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면 되고 중국이라는 견제 대상도 없어졌으니까 우리 배터리 사용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점은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이용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당장 르노랑 지리가 합작하는 것도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FTA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한국 생산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업체더라도 한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결국 아까 봤던 중국의 한국 잠식 문제랑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당장 국내 업체나 미국 업체나 중국산 원자재 사용 비중이 많습니다. 이게 기업 간 계약뿐 아니라 외교적 관계도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기업만큼 정부도 빠르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잘하면 원자재 다변화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늦어지면 또 미국하고 중국 싸움에 우리 등만 터지게 되는 꼴이 될 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현대차만큼 많아져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장 중국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까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들이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기술력하고 점유율도 상위권입니다. GM이랑 폭스바겐 전기차는 가성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기차의 가격이 특히 무서운 이유가 미국은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릅니다. 규모 자체에서 나오는 차이 때문에 자국 우대 정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을 미국 브랜드가 장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명확하고 이건 현대차가 경쟁하기 더욱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원재료 경쟁을 이미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걸 자동차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GM이 특히 가격 경쟁에 유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코녹스 EV 같은 대중적인 모델뿐 아니라 캐딜락 리릭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해서 대중 브랜드나 프리미엄 브랜드나 어쨌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현대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모든 브랜드가 긴장해야 합니다. 전기차 기술력이 진짜 천지차의 수준이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모델 S를 만드는 동안 쉐보레가 3년 전기 바이크 정도만 만들 수 있었다면 경쟁 구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온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는 당연히 다른 선택지가 되거든요. 진보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일 수 있어서 원재료 확보 경쟁은 무조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 현대차 그룹 전기차 기술력을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고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인정받고 있는데 국가적 지원과 인프라가 부족해서 뒤처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한테 남은 건 원자재 싸움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 이용해야지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